황제 같은 느낌. 황제.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정말 좋아하고 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돌이였죠. 네, 어떤 매력을 가진 동물이길래 이렇게 다들 사랑할까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모양 이렇게 한반도 모양이 있을 때 보면 호랑이도 그랬지. 호랑이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약간 한반도의 정기 하면은 약간 호랑이의 정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오늘 호랑이 얘기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유일한 호랑이 박사님이 호랑이 박사님이 계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요? 호랑이 선생님이시죠. 오! 네 안에 호랑이 거침없이 세상에 널 막고 불고 너 야야야야 환영합니다. 장현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일한 호랑이 전문가.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보건센터에서 온 임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호랑이도 없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쩌다가 이 호랑이 연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관심을 가진 거는 표범이었거든요.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이요? 네, 제가 휴학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뭐 머리도 식힐 겸 해서 대전동물원에 갔었어요. 아, 동물원에 갔는데. 네, 갔는데 처음으로 본 표범이 네.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네. 완전히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표범을 너무 멋있다. 덕질에 이제 너무너무너무 네, 빠지게 그래서 되신 거죠. 열심히 찾아봤죠. 예. 얘는 어디 살고 무엇을 고향이 먹고 어디고. 그쵸, 고향이 어딘가 봤더니 사실은 한반도에서 살았던 애더라고요. 아, 표범도요? 네. 아. 근데 조선과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좀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쪽 길로 들어섰는데 맹수리 쪽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네. 호랑이랑 일단 표범이 같이 살고 있었고 네. 표범은 그때 개체수가 원체 적기도 했고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생존 자체의 문제만 있었는데 네. 호랑이는 2020년도에는 호랑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멸종한다. 멸종할 것이다. 아. 그래서 호랑이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랑이 쪽으로 오게 됐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그 사랑이 대전 동물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아, 맞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생명 분야도 저희가 이제까지 뭐 생태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봤는데 지금 계속 보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보전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생소해 하세요. 제가 보전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보통 보존이라고 알고 말 텐데 보존. 맞습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reservation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보전은 네.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거.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얘네들이 안정권에 네. 들 수 있는 숫자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전이다. 네.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를 연구하다. 굉장히 뭔가 철학적이네요. 묘해요. 묘하면서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분은 내 눈앞에 만날 수 없는 호랑이를 연구하냐. 그리고 그 고독한 길을 가냐. 라는 겁니다. 힙합하시는 분 같아요. 타이거 JK 형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고독하게 그냥 내 길을 뚫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오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징적인 동물인데 특히나 이제 민담이나 뭐 민화에도 저희 지금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되게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다 어디 간 거예요? 호랑이의 멸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슬픈데요. 가장 최근으로 가면 최근. 가장 최근이 예. 1924년입니다. 거의 100년이네요. 네, 100년 전이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발견됐던 네. 그 마지막인데요. 강정규
강점기 때 아닙니까? 강점기? 맞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점기 예. 내부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제 신문 기사 같은 데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사들은 있는데 네. 이게 사진이 없으니까 이게 실제로 호랑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1924년에 아까 마지막 그 공식 호랑이들. 기록은 사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은 게. 강원도 횡성에서 행성에서요? 네. 마지막 호랑이요? 네, 사진이 남아 있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은 봤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보통 이제 믿어줄 만도 한데 멸종됐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나요? 와, 되게 어려운 질문. 예를 들어서 네. 10년 이상 보이지 않으면 멸종이라고 한다.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네. 멸종된 것 같아요. 그런가? 그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멸종된 것 같은데요? 그 말을 하기를 다들 되게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조심스러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은 거는 되게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게 1990년대 후반입니다. IUCN이라고 IUCN? 네, 거기서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 네. 이제 얘가 멸종이 됐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멸종이 됐다는 선언을 하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멸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볼 일이 없다. 네,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럴 확률이 높다. 이곳에서 호랑이를 다시 만날 일은 없다. 보기 힘들다. 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어떻게 멸종하게 된 건지, 왜 다 사라진 건지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일제 강점기 때 예. 다 말살이 됐다. 예. 근데 그 호랑이 멸종의 역사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가야 더 되거든요. 올라가요. 조선까지 조선시대 때. 올라갑니다. 예. 네, 그 조선 시대에 그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작지도 늘어야 되고 예. 경작지가 늘어나려면 땅이 이제 많이 개간이 개간을 돼야죠. 해야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냇가 근처, 강 근처 땅을 개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호랑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던 거고 국가에서는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서 민가를 해치고. 해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호랑이를 잡는 특수 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요? 네, 착호갑사. 착호갑사. 네. 갑사. 호랑이 전문적으로 잡는 그 부대요. 네. 야, 그렇게 많았구나, 특수부대입니다. 호랑이가. 네, 그리고 착호군이라고 네. 해서 예, 이제 예.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호랑이를 되게 조직적으로 잡기 시작하는데 호랑이가 잡힌 기록들을 보면 예. 대략 330여 개 군현이 있었다고 예. 이제 공연에, 하는데 예. 1년에 그 군현당 세 마리의 호피를 진상을 해야 됐대요. 그러면 최소 진상을 해야 거의 되니까 1000마리네요. 매년 1000마리. 아니 그러면 그때 거의 닭 잡듯이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 막? 호랑이와 표범. 옛날에는 범이라고 해가지고 범 구분을 잘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옷 같은 걸 좀 해입으려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나요? 뭐 피해를 끼치는 것도 끼치는 거지만 민가에. 역사를 보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민간에 해를 끼치는 이제 그런 해수를 잡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효과요. 네, 팔았구나요. 그 곡물로도 또 곡물로 네. 나라에 진상하고. 나라에 진상을 하고 이제 그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무역으로. 사신이 오면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일본은 또 호랑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일본은? 네. 애초에 없었어요. 네, 네,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 강점기 때 이 호랑이 가죽을 좀 많이 노렸을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네. 호랑이 수가 급감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때 예. 똑같은 비슷한 명목을 내세웁니다. 해수구제. 해수구제. 그래서 그러니까 해로운 짐승이라는 뜻이죠. 해수부제가. 맞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사냥이 되고 모피를 하고 했던 게 호랑이 줄무늬는 다른 고양이과랑 좀 다르죠. 얼굴만 봐도 이 왕자가 여기 딱 써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진상해라 곡물로 바치고 트로피가 되고 이게 너무 잘나서 비극적인 운명으로 흘러간 것 같기도 해요. 예쁘니까. 그리고 또 얘는 산의 왕이니까. 얘를 소유하면 나조차도 뭔가 세진 것 같고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맞아요. 그죠? 호랑이는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때 뭐 얼마나 비싸게 팔렸나요?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건 뭐 여러 나라에서 막 샀다면서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사람들이 그냥 호랑이 가죽을 다 원했는지. 시세는 형성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요. 아니 제가 살 건 아니에요. 예, 전 앞으로도 살 일이 없습니다. 예. 사실 호랑이 가격을 보면 네. 뭐 조선시대 때도 있고 얼마나 일제 강점기 때도 있고 한데 뭐 1918년 기록을 봤을 때 네. 성체 호랑이가 그 가죽은 500원 500원. 500원. 그리고 그 뼈는 665원에 뼈가 더 비싸네. 팔렸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이게 하면 중요합니다. 얼마예요? 대략 1억. 뭐가요? 호랑이 한 마리예요? 호랑이 한 마리. 한 마리에서 1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가죽하고 뼈하고 다 합쳐가지고 합쳐서. 야, 그러면 그때 당시 때는 이게 엄청 돈이 됐겠네. 근데 너무 슬프게도 그거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호랑이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으로 밀렵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호랑이가 이제 멸종이 됐는데 그럼 박사님은 호랑이를 어디서 어떻게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랑 네.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박사님은 러시아에서 호랑이 연구를 하시면 그럼 러시아 호랑이를 연구하시는 건가요? 이게 유전 분석을 해서 네. 보니까는 러시아 호랑이랑 우리나라 호랑이랑 유전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한 핏줄. 그러고 나서 보면 러시아 호랑이라고도 부르지만 보통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가장 많이 부르죠. 그렇죠. 시베리아. 아무르 호랑이라고도 부르고 중국 쪽에서는 동북호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르고 같은 애들인데. 네, 다 같은 아, 애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전 분석을 하셨다는데 이미 호랑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호랑이랑 러시아 호랑이? 100년 전에 아. 네, 멸종됐다고 하는 네. 이제 그 뼈로부터 지금 아, 살아있는 개체의 네. DNA를 분석한 게 아니라 뼈에서. 뼈에서 네. 고유전체 분석을 해서 네네네. 이 러시아 호랑이랑 결국은 우리 같다. 이제 한반도 인근에 살았던 호랑이의 유전적 도성이 거의 같다. 그래서 같은 그냥 집단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호랑이가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는 그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을 너무 붙이고 싶어요. 완전 바퀴벌레랑 반대네. 바퀴벌레는 이제 야, 니네 거 막. 독일 바퀴 피해자 독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르 호랑이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아무르. 네. 아무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혹시 흑룡강이라고는 들어보셨을까요? 해룡장성. 네, 맞습니다. 그 흑룡강이 러시아로 불리는 거는 아무르강입니다. 흑룡강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르강 유역에 서식하는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강유역에서.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죠. 아니 근데 시베리아 호랑이가 제일 크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아무르 호랑이는 같은 종이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그 사이즈를 봤을 때는 대략 한 200kg 정도. 근데 200kg. 암컷은 성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뭐 180kg. 그래서 꽤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길이로 따지면은 뭐 2m, 10, 20 뭐 이렇게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가장 북방계에서 살 수 있는 호랑이 유일한 아종이다 보니까는 또 털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더 부해 보인 털진. 털진. 네. 아종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아종. 종이라는 게 서로 같은. 그 교배가 네. 가능한 생물인데 네. 여기 이 개념에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어가지고 이동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점을 나타낸 것 이제 이것을 아종이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네. 그 인도까지 가는데 갈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다른 아종이다. 호랑이라는 종이 있고 이것을 이제 아종의 개념으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전통적으로는 한 9개 아종으로 나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자바 호랑이, 발리 호랑이, 카스피아 호랑이 세 종이 이제 멸종했다라고 보고 이제 나머지 뭐 말레이 호랑이, 인도 차이나 호랑이, 벵갈 호랑이 그리고 아무르 호랑이는 살아 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결과는 2017년에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또 무전 검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류한 거는 호랑이 아종은 2개다. 이제 2개예요? 네. 그래서 완전 줄어졌네. 대륙에 사는 호랑이와 섬에 사는 호랑이 이렇게 2개로 나뉜다. 그러면 이게 깔끔하네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얘기가 나올 만한 게 이게 사실 그럼 이제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있던 애들이 어쨌건 한국에도 들어와 가지고 백두산 호랑이 활동을 한 건데 얘네들이 최대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왜냐면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막 이제는 2종으로 그냥 확 줄여버리는 게 아니는가.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호랑이가 사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넓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동을 하는 게 한 300km 정도. 야. 근데 조금 더 용감한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몸집이 큰 애들은 거의 1,300km까지도 이동한 기록이 또 있어요. 러시아 지금 호랑이가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부터 서울까지의 직선 거리가 대략 75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큰 애들은 그냥 산책 한번 갈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최대 이동 거리가 그렇게 길면 근데 이게 약간은 왕이 지방에 시찰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왕은 주로 수도에 왕궁이 있는 곳에 머물잖아요. 그럼 호랑이가 그렇게 이동 거리가 넓고 영역이 넓다고 했을 때 그 영역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편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하자면 성 같은 곳이 있고 여기 한번 갔다가 저기 한번 갔다가 하는 편인가요? 먹이 때문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핵심 구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기 뭐 서울 같은 데가 있는 거죠. 그쵸. 본인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역은 있고 하지만 자기의 영역은 또 시차를 나갑니다. 그래서 대략 뭐 한 달 어간에 이렇게 쭉 영역을 돌면서 영역에 문제가 없는지 누가 쳐들어오지 않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다른 애들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럼요. 계속 내 땅 관리를 하는 거구나, 그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이 연구를 러시아 쪽이랑 공동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이 되는 게 어차피 같은 종이니까 러시아랑 공동 연구도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호랑이 연구를 하시면은 호랑이는 얼마나 자주 보세요?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고소합니다! 비지찌개 너무 고소합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적이 없어요? 야생에서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야생에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생에서 보셨으면 여기서 안 계시죠? 그쵸? 아니 근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장소에서 뭐 관찰이라도 좀 했을 수도 있거나. 사실 호랑이와 제가 만났다는 것은 서로에게 비극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요? 왜 서로에게요? 일방적인 비극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저도요. 호랑이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공격하거나 가축을 공격하는 호랑이들은 보통은 그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게 서로에게 좋다. 꼬리라도 멀리서 꼬리라도 헝 약간
하면 꼬리가 이렇게 언뜻 싹 지나가는 뭐 그런 실루엣이라도 본 적이 없었어요? 겨울의 어느 날 그 호랑이 이제 조사를 같이 나갔는데 너무 큰 발자국이 정말 프레시하게 찍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얼마 이 안 된 네. 발자국이. 네네. 발자국 있는데 이렇게 눈 만지면서 3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셨어요? 아니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카메라 트랩이라고 하는 무인 센서 카메라를 봤는데 1시간 전에 지나간 거예요. 1시간 전에. 그러면 대략 1, 2km 반경 내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쫓아가야죠. 그렇다는 건 도망가야죠. 호랑이가 저희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라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정말 난생 처음 설레었어요? 뒷목 솜털이 서는 경험을. 그럼 보통 사람이 내 영역에 왔다 하면 얘네들은 나가라고 쫓아낼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보고만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막 무리해서 다가가거나 일부러 그러지 않는 한 호랑이가 먼저 사람을 보고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뭐 그만큼 박사님도 이제 호랑이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약간 서늘함과 공포를 얘기를 하셨는데 호랑이 힘이 어느 정도나 센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광고에 있죠. 호랑이 힘이 솟아나요 이런 거. 호랑이가 한번 휘둘리면 이 파워가 어느 정도일까? 네. 호랑이의 주식 중에 하나가 사슴인데 사슴. 여기서 말을 하는 사슴은 그 고라니, 노루같이 작은 애들이 아니라 네. 대략 70kg짜리 사슴이에요. 영양 이런 애들. 큰 애들이 주요 먹인데 그냥 한 번에 물어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물어서 죽여요 그냥 그런 애들을. 네,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되는 애들도 사냥을 하고 심지어 그 사냥한 먹이를 끌고 이동을 합니다. 호랑이를 가까이서 연구하는 게 이제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실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위험해 보이는데 호랑이를 안 보고 어떻게 호랑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요새 트렌드는 비침습적 연구. 트렌드예요? 네, 비침습적 연구? 비침습적 연구. 직접 잡아서 호랑이와 직접적인 컨택이 있는 연구를 이제 침습적 연구라고 하고 호랑이를 볼 일이 없는 연구를 비침습적 연구라고 하죠. 쉽게 말을 하면 저기 호랑이가 있어도 여기서 연구해야지. 이런 거예요. 보통 보면 저희가 호랑이 똥, 발자국을 많이 그래서. 하고 똥. 그리고 또 카메라 트랩을 예. 사용을 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카메라 트랩은 뭐예요? 왜 카메라가 아니라 트랩이에요? 카메라 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션이나 열을 통해 가지고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이제 사진을 찍히는. 그래서 연구자가 굳이 365일 거기 들어가서 찍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찍히거든요. 트랩이 약간 뭐 사이즈가 약간 뭐 카메라 이런 사이즈입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분양이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요. 이거 잘 좀- 띄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데에다 부착을 하거든요. 무인 센서 카메라라고도 이제 하고요. 이제 나오네. 우와. 이제 7초 후부터 사진이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움직이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고소합니다. 비지찌개 너무 고소합니다. 발라버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그 언제 찍히는지 온도가 몇 도인지 온도까지요. 네, 심지어 원령이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제 한 장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지나가면 3번을 연속을 촬영. 따다닥. 네. 그리고 사진 찍는 소리도 안 나잖아요. 탁 찰칵 그런 소리도 안 나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네. 그렇게 화질이 우리가 원하는 화질은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어떤 동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는 호랑이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찍히는지, 그리고 호랑이는 줄무늬가 사실은 사람의 그런 지문과 똑같거든요. 네네. 호랑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그 찍힌 호랑이 무늬를 보고 아. 얘가 같은 놈인가 다른 놈인가 이것도 구분을 합니다. 그럼 우리야 보면서 이제 다 호랑이는 같은 무늬다 생각하겠지만 얘네들은 무늬로 이름이 써 있으니까. 네. 그럼 이 카메라 트랩에 찍힌 영상을 직접 보면서 이제 호랑이 연구를 하시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는 네. 제가 직접 그 사진들을 다 받지는 못하고요. 러시아 쪽에서 저는 이제? 이미 정리된 엑셀 데이터를 폼을 받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엑셀 자료로 뭘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좌표가 나오잖아요. 엑셀에 좌표가 나와요? 네, 어디에 호랑이가 몇 번 출연을 했다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그 엑셀 자료조차도 그 보안 서약서에 사인을 한 연구자만 볼 수 있습니다. 깐깐하네. 그게 맞지 또. 지금은 사실은 밀렵이 현재로서는 그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들에게 위험 요인은 아니에요. 이미 밀렵은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다 보는데 그래도 전에 같았으면은 좌표가 뜨면 이게 밀렵을 어디서 하는지 어디서 할지를 그냥 알려주는 거죠.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의 그렇지, 그렇지. 좌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공유하면 안 비공개입니다. 되죠. 예. 그렇겠네요.